많은 분들이 오후까지 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모바일로도 계속 100명 넘게 계속 시청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 좌장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소희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모바일 센터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 특임이사, 한국학교 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 세션은 좀 병원 기반 프로그램 위주로 하였다면은 이번 세션은 정책적인 그 기반으로 해서 학교라든지 또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센터 지역사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그 제목은요, 학교에서 이제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엄청난 혼란과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위기 대응과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영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권영실 교수님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이고요. 가톨릭 의대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의학 박사 취득하셨습니다. 한국 여성정신의학회 회장,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 한국학교 정신건강의학회 이사, 또 대한명상의학회 특임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정책 중에서 위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위기라고 하면 뭐 실제로 자살 생각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위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전에는 이제 사후 개입이라고 포스트 벤션의 개념으로 이제 위기 대응에 대한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학교 자살 위기 대응 체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전에 어쨌든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국가의 자살 예방 정책에 기반해서 진행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자살 예방 정책이 이제 5년마다 바뀌고 이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처별로 계획을 세우고요. 뭐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어떠한 자살 예방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미 다 이제 근무하시는 곳에서 이런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는데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첫 시간에 홍현주 교수님께서 자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살의 학생들의 경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예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참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각자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불행하게 자살은 줄어들지가 않고 작년에 제일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걸 더 증진해야 되는가 뭐 새롭게 바꾼다기보다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증으로 치료하는 아이들도 늘어났지만 초점은 이제 청소년 자살이 늘어났고 학생 자살도 뭐 제가 자료에 찾은 거에 의하면 24년도가 221명이니까 제일 많아졌습니다. 아동의 수는 학생의 수는 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한 10년 이내에 자살의 증가를 보면은 10대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또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아가는데도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이 줄어들진 않고요.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살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 이슈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많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기 시기에 그 여자도 그렇고 아동 청소년은 이제 마이너리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취약한 계층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울 불안도 늘어났을 뿐더러 이제 자살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가 현실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중보건 모델은 이 94년도에 나온 모델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표준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스트 벤션이라고 하는 거, 학교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는 어디에 속할까 생각해봤는데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예전의 모델이긴 하고 해서 증진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영향받은 학생들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고 회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기 대응이라고 한 거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개입이긴 하지만은 이 모든 영역을 다 고려해서 하는 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이제 국가 관계부처 합동이니까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 예방의 체계를 만드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사업들을 시행해서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멘탈 헬스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 중에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 농약을 이렇게 저장 시골에서 농약 창고가 아니라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모범 사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근거 있는 사업들을 계속 시행해 나가는 정책들을 하다가 이제 23년도 지금 5차에서는 조금 더 고위기군에 대한 집중 사업을 더 하죠. 왜냐하면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국가의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래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 아동 청소년은 이제 학생이긴 하지만 학생 교육부 중심으로 하는 자살 예방 사업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들은 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사업에 새로운 것이 획기적인 게 나와서 뭔가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수행하고 이런 거를 자료를 보면서 뭔가 수행하는데 그 수행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이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늘 하는 걸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초중 고등학생에 대해서의 자살 예방은 교육과 그리고 이제 선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 학교 방문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치료비 지원일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에 나온 자살 예방 사업도 이 전체 범부처 사업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초중고등 학생은 교육하고 선별하고 고위기군 학생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자살 사후 대응 사업이 결국 이제 학교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고전적으로 말하는 포스트 벤션에 대한 전략들이 학교 말고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운영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가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의 포스트 벤션의 체계랑 거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세 가지인데요. 다양한 서비스와 빨리 제공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어라.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위기 대응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전문가 양성이란 부분들은 물론 이제 오늘 이런 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라는 현장에서 이 위기에 관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위기 대응에 필요한 애도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양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세 개 중에서 두 번째는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좀 증진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는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처럼 이게 좀 교육하고 지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봐야 될 거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년도 교육부 추진 계획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 교육의 전반적인 거를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이 항목에 이제 뭐 사회정서 교육을 도입하고 직무 지원팀 확대 이렇게 해서 뭐 자살 사안을 포함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정서 교육이라든가 예방 교육이라든가 뭐 생명정신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한다든가 해서 이제 교육부는 조금 더 교육의 차원에서의 좀 인식이라든가 자기 관리를 증진하는 쪽으로 초점을 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위기 개입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강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 개별의 어떤 역량을 늘리는 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저희가 이렇게 위기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해서 이렇게 티어를 해서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아이들의 자살 위기는 그 타입을 정해서 위기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맞지 않다. 정말 개인의 삶의 궤적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된 체계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자기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살 예방 사업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학교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뭐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시행되는 것도 있고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강조되는 사회정서 교육이라든가 자살 예방 교육이 있는데 약간 딜레마는 이제 사회정서 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거를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하고 병행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앞으로 어떤 게 더 적절할지에 대한 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후 지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보고 체계를 하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좀 핵심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자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다 한 번 정도씩은 참여하거나 자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는 있지만은 이 체계 안에 학교마다 너무나 다른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들을 잘 적응해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체계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살 위기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위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는 거는 평소에 합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체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더 증가한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고 학교를 안정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자살 위기에 대한 대응은 뭐 아주 사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프로모션부터 시작해서 치료와 재활의 모든 영역을 실제로는 아우르는 관점으로 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역과 다양한 위기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학교 안에 또는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답 찾기는 어렵고 고민을 같이 해서 최선의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이렇게 컬래버레이션하는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교를 나가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 위기 대응의 목표는 이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일치하고요. 결국은 학교를 정상화한다. 정상화가 없던 일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 학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도와주는 것이 위기 대응에서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가 이제 오늘 위센터 의정부 위센터 팀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위센터나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자살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교육부에서 이 위기 대응 안내서 응급 심리 지원 입문서가 2015년도 만들어졌고 다시 조금 리비전해서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안내서가 비교적 잘 돼 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도 기본적인 체계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나 교육부 다양한 걸 통해서 이 위기 대응 안내서가 그 자료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전문가인 선생님들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는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의 그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한 이제 논의와 갈등을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체계 흐름도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건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응급 조치를 할 때 누가 보고 있는가, 누가 거기에 이런 것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하나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을 결정하고 도와주는 데는 이제 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 많은 영향받은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의 개념한 돌봄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기관리위원회에서가 소집이 돼서 거기에서 이런 애도 및 심리 지원, 연계 및 지원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런 체제를 만들면서 교육청이나 현장에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이 위기관리위원회가 상설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게 위기가 생겨서 하거나 표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학기 초나 학년 초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역할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이게 좀 활동화되고 있는 인액티브가 아니라 액티브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공지와 애도 심리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장기적인 관리를 4주만 할 것이냐 6주만 할 것이냐 6개월 할 것이냐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1년까지도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를 하고 영향받는 아이들을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2022년도와 24년도에 그 이제 배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찾아본 자료입니다. 교육청, 서울시나 경기도교육청 다 비슷하게 이 흐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교육청마다 생명존중위원회라 할지 위기관리위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학교 단위에서의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연계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주로 이제 위센터에서 많이 담당을 하시죠. 그리고 지역과 연관돼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쨌든 해야 되는 위기 평가라든가 애도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다 그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 체계 자체가 이거는 그냥 체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제가 좀 몇 분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했을 때 우선은 교육부의 위기 개입 체계 자체는 적용할 만하다. 이거를 틀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적은 거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그 안에 실행하는 거는 지역마다 또 선생님들이 경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개별 학교마다 이제 위기 상황, 유족 대응 이런 서비스 요구 범위들도 다르다. 어떤 학교는 학교 내에서 대부분 해결하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요. 외부에서 다 해주기를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서 학교가 중심이 돼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요구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애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애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료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역량이 필요한데 이 위센터에 계신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로테이션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가
응급으로 생겼을 때 투여하기가 어렵다. 지역 편차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 편차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상설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좀 지원단이 있어서 가서 전문가 교육이나 아니면 애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 확보가 이게 좀 많은 데 충분한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약간 나눔이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편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 학교에서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여러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를 중심으로 하기는 이제 물리적인 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넓은 지역에서 영향받는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조금 포괄적인 심리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 학교나 개별 교육청에서 하기 어렵다면 중앙에서 이런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업무 역할은 항상 나옵니다. 이 업무 역할, 뭐 저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이냐, 뭐 이제 늘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업무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줄일 것이냐. 그리고 영향받은 교직원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 이중적인 입장에 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 답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일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대응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존의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로 좀 객관적인 평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탄탄하게 진행되도록 평가 사업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놓친 부분들을 추가하는 자살 위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자살 위기 대응은 이제 포스트 벤션 개념에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시행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 이제 현실이 있고요. 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나 센터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수. 네. 그 질문은 나중에 이제 패널 토의 때 함께 듣는데요. 제가 그 모 초등학교 자살 사망 사건 이후에 저희 학회에서 좀 필요해서 팀을 짜서 이제 이런 위기 대응 개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일단 그 당시 교직원분들은 굉장히 놀라고 이제 본인들도 고통받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슬프고 또 놀라고 이런 중에 또 두려움도 있는, 본인이 비난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그 반의 학부모님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걸 했는데 굉장한 애도 반응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뭐 울고 서로 안아주고 마무리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학부모님 전체 이제 가능한 분들은 교육 같은 것도 해드렸는데 질문들이 아 정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이미 다 학원이나 이런 데서 듣고 공공연한 사실에 대해서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데스에 대한 개념조차 그러니까 완전히 학년마다 달라지는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굉장히 큰 사건이나 관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상시적으로 전문가가 정말 뭐 필요한 방문도 하고 이렇게 그런 체계가 좀 단단하게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우리나라 이제 자살률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 자해 시도, 자살 시도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살 사망자를 중심으로 원인을 알기 위한 노력들,
뭐 그런 것들을 또 아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건 심리 부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를 굉장히 우리 홍현준 선생님도 연구소 하시면서 많이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굉장히 그 상황에서는 하기 굉장히 그 상황 그 사망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서 연구하겠다라고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좀 아예 딱 시스템화돼서 당연히 이렇게 서로 분담이 돼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상담센터장으로 계신 김준원 교수님께서 이 청소년 자살 위기 개입을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생생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원 교수님도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이시고요. 중앙대학교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임상 강사 거치셔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방문 교수 갔다 오셨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정신과 교실 과장 그리고 부교수로 계시면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수로 강의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맡은 제목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자살 위기 개입이고요. 네,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어떻게 모바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뭐 자살 위기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센터 소개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 자살의 사망의 원인 탑 티어 2는 원래는 자살과 안전사고였거든요. 안전사고가 사실은 2010년에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안전사고는 뭐 요즘에 사고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면서 그런지 쭉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요. 대신에 자살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현재는 이제 거의 피크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기존의 상담 시스템이 분명히 있고 여러 번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놓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2018년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 위기 문자 상담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까 홍현주 교수님이 잠깐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주셨던 포인트가 이거고요. 그때 이제 청소년 매체, 친화 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SNS 기반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나왔던 거고요. 이 SNS 기반의 특징은 시공간 제약이 없다,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미국 크라이시스 텍스트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이게 2013년도부터 이루어진 문자 상담 위기 서비스였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홍현주 교수님께서 저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2018년 9월부터 대전, 세종에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했었고요. 2022년부터는 사단건강, 마음건강에서 저희 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고요. 교육부 펀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매년 특교비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제 운영비를 주고 있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번갈아 가면서 저희를 이제 주간교육청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부산이고요. 작년에는 서울이었고 내년에는 대구가 맡을 예정입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이고 저희 분세다장님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회보험 사회공헌재단, 오늘도 아까 잠깐 일이 나왔었는데 쉽게 말하면 삼성생명처럼 보험회사들, 생명회사들이 이런데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여기서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펀딩을 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네, 꽤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내년에 다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저희 상담팀은 선임상담원 7명, 재택상담원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365일 24시간 돌아가기 위해서고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상담원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상황실로 교대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재택상담원으로는 전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자원봉사자 인력이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에서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고요. 상담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급한 상황일 때는 들어오셔갖고 상담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프로세스 보시면은요, 저희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고요. 다 들어줄게라는 앱을 통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요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에 저희가 저희 상담원들이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재택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7명의 선임 상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일반 사례가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위기다 싶으면 이제 선임 상담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기 사례다, 애들이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이제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라고 해서 111이나 119 신고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좀 더 쉽죠. 뭐 쉽게 말하면 놀고 싶은데 공부가 아른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죠.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뭐 공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부 왜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아주 일반적인 사례들의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심한 상담 사례들도 네, 이제 뒤에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누적 건수가 꽤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주제별로 상담 건수를 카테고리를 나눠봤더니 역시나 첫 번째는 대인관계.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호소하면서 들어온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안, 우울 뭐 이거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오피스트하긴 한데 학업과 진로, 가족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해와 자살 이슈도 사실 되게 상담할 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이런 문제를 호소하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성인 상담 위주로 하는 이제 문자 상담 센터에서는 주 호소가 그거더라고요. 직장 아니면 생활고 요게 주제가 대부분인 것 같고 학생이다 보니까 대인관계, 학업 이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부터 시작이 돼서 시범 운영이 됐고요. 2019년부터 네,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너무 급격히 많아지고 있죠. 6만 5천 건이면은 거의 매달 한 5천에서 6천 건 정도 아이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바쁘게 움직였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뭐 저희 이제 어느 상담센터는 악성 민원인은 있죠. 그래서 악성 민원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성인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랑 항상 일을 같이 하는데 교육부 여기 성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왜 성인이 들어오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성인을 분리하는 작업을 사실은 작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행히 그 시점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들렌이라는 문자 상담 성인 상담 문자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그쪽으로 성인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대충 한 20% 정도는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좀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고민이 되는 건 사실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저희랑 들어와서 이렇게 막 채팅 상담을 하다가 성인이 된 순간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그 애들의 기준이 19살인가 18살인가 아니면 20살인가 이 기준도 참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성인이 빠져나가면서 애들한테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얘네들을 성인이라고 내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저는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 또 인증 이슈가 또 생겨갔고요. 아마 진짜 성인들은 내년부터는 아마 들어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들이 문자 상담을 하는지 문자 상담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이 센터를 맡기 전에 문자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했는데 문자로 상담이 됩니다. 애들은 훨씬 더 편해하고요. 저희가 재택 상담원, 선임 상담원들 저희가 채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채용을 할 때 저희는 이력서도 보지만은 실기 테스트도 합니다. 그 실기 테스트가 뭘까요? 문자 엄청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뭐 살해 충동이 있다, 뭐
뭐 타해의 위험성을 일단은 사정을 했고 안전을 확보한 결과 내 남자는 누가 옆에서 죽이려고 속삭인다는 내용의 환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문자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들어서는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안전이 확보됐기 때문에 위기 개입을 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청에 대한 얘기는 했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했고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모가 이혼한 이후 뭐 현실적으로 진료가 어려워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도록 안내해주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 친구는 시한폭탄이네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그냥 상담사를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고 다 각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많이 각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사소한 자극에도 물건 부수지 않으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호소를 했었고요. 부모님은 사춘기다, 나약한 정신력이다. 이거 흔히 말하는 패턴이죠. 이것 때문에 문자 상담을 유입이 됐었고요. 이 친구에게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긴 했지만 진료를 받고 싶으면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부터는 개원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부터는 그냥 혼자서 와서 진료를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안내를 했었고요. 어떤 식으로 부모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진행이 됐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 친구는 3개월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데 가정 불화와 아버지 폭언으로 심리적 안정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상담 베이스로 하면은 되게 흔하게 보이는 사례일 수도 있고 흔하게 진행이 되는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 이 고민을 한밤중에 들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을까거든요.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저희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오프라인 기관도 다 문을 닫았을 때이거든요. 그럴 때 아이 혼자 이 고민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기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마음 해커. 친한 친구와 다툰 후 다른 친구들과 멀어지고 힘든 마음에 친언니 담배 몰래 피우다 걸렸고 SNS에 자해하는 사진 보고 얼마 전부터 자해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상담사분이 감정을 공감하고 자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후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해를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번 하고 한참 하다가 또 중단했다가 또 한참 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나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너 어쩌다가 하게 됐어? 그러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습관화가 많이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지난 다음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조금 더 건강한 어른과 자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해에 대해서 애들이 상의할 사람은 누군가요? 친구밖에 없죠. 같이 자해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친한 친구가 자살한다고 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상담창에 들어왔고 친구의 안전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그 친구의 관계에서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 고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걱정돼서 어떻게 할지만 혼란스럽다. 이런 경우 외래 종종 있습니다. 정신건강상 조금 위험한 친구들 옆에 있는 약한 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인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감정 소진, 혼란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부모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 친구 만나지 말라 그러겠죠. 만나지 않을 수 있나요? 유일한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상담사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위기 개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 개입은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끝나지 않는 거고요. 실제로 112나 119 신고를 해서 아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까지를 위기 개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3년까지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2024년부터는 건수가 많이 올라갔죠. 아이들이 그만큼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서일까요? 아니고요. 그때 제가 센터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민감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저희 센터 직원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저는 다 신고를 하자라고 해서 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과장도 하고 있고요. 사실 자살이나 자해 등을 통해서 어텐션 게더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용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 문자 상담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허수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다 속아 넘어가 주자.
심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위기 개입이 이렇게 많아졌고요. 말씀드린 대로 19시,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저희가 제일 바쁜 시간대입니다. 남들 다 자고 있을 때죠. 월별로 보시면은 4월과 8월, 9월이 제일 많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학교 갈 때가 됐죠. 네, 방학 동안에 그래도 좀 쉬고 있다가 새 학기 시작이 됐고 여름 방학 때 조금 쉬었다가 다시 2학기 때 가니까 애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이때 많이 위기 개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위기 개입은 전국에 있죠. 서울이나 경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인구가 많아서고요. 제주부터 뭐 강원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들고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든지 연락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든지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어떤 상황에서 위기 개입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공황 발작이 있었고 증상 완화시키고자 술과 타이레놀 8장을 복용했대요. 그러면은 8장을 복용했을까요? 모르죠. 더 많이 복용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더 많이 복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던 친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개입도 하고 추후 관리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친구는 부모도 이혼하고 보호자도 없었고 경찰이랑 같이 굽차 타고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했던 친구고요. 이미 그 전부터 자해 자살 시도 반복하고 락스 등 먹었던 친구니까 진짜 위험했던 친구라고 나중에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우울하고 자해 충동이 올라와서 팔에 자해를 했는데 지방층이 보인다며 상담창에 유입됐습니다. 일단 지방층 얘기했으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처음 한 건 아니구나.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119 출동해서 응급처치하고 부모와 상의해서 응급입원까지 했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난동을 부린 다음 도움을 요청해서 오히려 가정폭력을 이제 신고해달라고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먼저 아이한테 뭐 욕설도 하고 시비 걸고 막 이런 경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이가 너무 과장 보고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위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동을 했던 거고요. 근데 경찰들도 압니다. 근데 몇 번 그렇게 출동을 했던 그 지역에 있으면은 경찰들도 그 주의군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신고됐었어요라고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은 사실 이 친구는 언제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주의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친구도 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친한 친구 2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힘들다며 자살 충동 수차례 호소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옥상에 올라가야 할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니 무응답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저희가 흔하게 하는 위기 개입이거든요. 죽겠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막 이제 안전 확보하려고 상담사들이 열심히 대화를 시도하죠.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예측이 되나요? 아무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친구도 옥상에서 이제 환자를 발견했고요. 팔에 자해 상처도 확인했고 반복적으로 자살 투신 충동 호소해서 경찰이 이제 연계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시간 맞추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근데도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저희 센터는 첫 번째 큰 특징은 접근성이죠. 24시간 365일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익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이 없다.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서 즉시 도움도 가능하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같은 경우 위치 추적이 안 됐었어요. 카카오톡이 워낙 이제 익명화가 잘 되고 암호화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상담사들이 힌트를 얻어내는 거죠.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은 대교 위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 출동해서 경찰이 대교 위에서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또 경찰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확실히 장점인 것 같고요. 연계성, 저희는 상담도 하면서 경찰 119, 정신건강센터 등 연동이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센터인 것 같고요.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한 케이스가 베트남에서 접속한 친구 있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자기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트남을 출동할 수 있나요? 하지만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트남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베트남에 있는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영사관이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연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배웠고요. 세 번째, 데이터 기반 예측 예방의 토대. 저희가 계속 보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야간 상담원들을 사실 좀 많이 뽑았습니다. 야간에만 근무할 수 있는, 보통 저희가 순환 근무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위기를 대응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과제는 제가 센터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성, 강성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애들도 와서 욕하고 가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모바일이다 보니까 뭐 욕도 하고 뭐 성적인 발언도 하면서 자극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근무 환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AI 이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와서 하는 말이 챗GPT랑 상담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 있으시죠?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성인과 겪는 교정적인 감정 경험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는 도와줄 뿐이죠.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변화에 발맞춘 접근성 강화, 청소년의 디지털 사용 패턴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가장 익숙한 플랫폼 안에서 가장 빠르게 연결한 지원 체계. 저희가 카톡, 제가 요즘 얘기하고 느낀 건데 아까도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나왔는데, 카카오톡 애들한테 그렇게 친숙한 소통 수단이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공적인 게 됐어요. 저희 때는 문자가 공적인 거, 카카오톡이 사적인 거였죠. 어떤 공무원분하고 얘기했더니 카카오톡은 공적인 거, 텔레그램이 사적인 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은 뭐 하죠? 카카오가 아니라 요즘에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애들이 너무 이용을 안 해서 저희가 정지를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그 DM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는 아까 제가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AI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일 때 이 친구는 위기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런지 이건 너무 어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상담사, 선임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그냥 경찰 신고하는 거고요.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선임 상담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테마이즈 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센터장으로서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네모칸 안에 있는 게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느꼈던 생각이고요. 아이들의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 변화 속도에 맞춰 우리 위기 개입도 계속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저 슬라이드고요. 저희 센터의 캐치프라이즈고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이 좋죠. 자,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그 안전망의 끝단에서 저희가 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패널 토론 때 같이 받도록 하고요. 이제 아이들은 이런 뭐 자살이라든지 어려운 고민 이야기를 할 때 대면 상담보다는 뭐 비대면, 그리고 또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더 편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고도화되고 더 확대돼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이 사실은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AI 알고리즘의 폐해,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 사업은 정말 이 디지털 사업을 아주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세 번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 위기 개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노성덕 본부장님께서요.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시고 상담 전공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 연구조원이셨고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상담의 실제, 학교 또래 상담, 상담 심리학 등 다양한 상담 심리 관련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으로 계신 노성동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5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 사업으로서의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살 위기 개입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평등가족부,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 정책을 저희가 실제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저 빼고는 다 의사 선생님들이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좋네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좁혀가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청소년 연령의 사람이 와서 이슈로 도움을 청해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그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긴급한 위기까지 폭이 좀 넓고요. 개인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개입 전략부터 지역사회 전체를 통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세스는 대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모바일 상담센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110명 전문가들이 24시간 365일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는 1388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0개 센터에서 약 그 상당히 그 많은 그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 직원들이 또 이제 지자체별로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24시간 365일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도 1388 콜센터를 꼭 설치를 해서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ISM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완료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위기 사례는 거의 오프라인으로 연계가 됩니다. 물론 도중에 드랍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계가 되고 오프라인 상에서 상담이 신청이 되거나 외부 기관에서 의뢰가 되면 상담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이제 위기 개입으로 전환되는 사례이고 우측은 일반적으로 보통 진행되는 그런 상담 사례의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저희는 이제 이 맥락에서 청소년 상담 위기 개입이라는 이제 특수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 개입은 저희가 이제 팀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청소년 안전망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상의 안전망을 만들어서 협업해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지원되는 모든 내용들이 전산화되어서 의뢰부터 개입과 그리고 다시 또 의뢰하는 일체의 과정이 좀 기록이 되고 이력이 남겨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법명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라고 하고 2022년까지는 CYSNet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IMF 외환 위기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위기의 개념이 심리적 위기에서 사회 경제적 취약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소년 상담을 청소년 상담복지라고 재개념화했는데 이때 상담복지에서 복지를 이제 웰페어라고 하는 그런 카운슬링을 통해서 웰페어를 지향한다. 이제 이 맥락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소셜 웍의 어떤 기능도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왜 만들었느냐? 이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24년도에는 오프라인 상으로는 14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방문을 해서 참 수치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550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위기 수준은 개별 위기가 한 그 60% 정도 그 감소된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버 상담이나 전화 상담은 사이버 상담은 50만 건, 전화 상담은 30만 건 정도 연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을 소트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이제 그 상담의 프로세스에 더해서 우리가 줄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를 통해서 그 청소년이 도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건 법에 정책적으로 필수 연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돼서 어떤 일을 협업을 해야 되는지가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계는 전체가 다 공공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은 협업을 하고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같이 활용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끌어다가
그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노란색으로 의료 및 건강 지원이 있는데 이 안에는 보건소와 의료원과 정신건강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저희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이고요. 이 통합 지원을 다르게 그려보면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청소년 안전망은 그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체계도 이 안에서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40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240개 중에 약 80%는 꿈드림 센터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수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그 150개의 청소년 쉼터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지역 사회에서 그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초동 대응을 하는데 동시에 광역에서 17개 시도에서 도센터가 아니라 도내의 센터들이 가용한 인력을 가지고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 단위의 긴급 대응 TFT가 운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저희 기관에서 그리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이제 기획을 하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안타깝게 3명의 청소년이 해운대에서 이게 투신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초동 대응을 바로 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전체가 너무 이제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광역 단위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교육청, 지자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교장 선생님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그 부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거의 총동원되는 3개의 구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그 가정으로는 또 그 자살을 호소하는 그 청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시도 직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또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긴급 대응은 세월호 사고가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특히 포항 지진 때는 수능 전날이어가지고 좀 심각했었죠. 또 무한 항공기 사고라든지 대형 산불 이럴 때 청소년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응체계를 구축을 해서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살 위기 개입도 사실은 제가 이제 앞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자살 위기 개입만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앞단에 있는 안전망 그리고 긴급 대응 체계의 맥락에서 자살 위기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4년도 통계청의 사망 통계 발표가 좀 저희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긴장시키고 있고 좀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또 그 수치가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근데 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8명. 우리나라 평균 29.1명에 비하면 낮습니다. 80대 이상은 54명, 50대, 40대는 36명이죠. 그리고 20대, 30대, 70대, 60대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8명으로 숫자는 적은데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 비율이라든지 중과 추세로 보면 또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이거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특히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 아동기 때 받았던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기에 자해라고 하는 어떤 문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 아이들이 말랑말랑하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게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고 복합 트라우마의 맥락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본인도 굉장히 복잡하고 상담자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0대에서 자살을 예방하고 잡고 자살 사고로 포기하고 대안을 확실히 찾아서 대안적인 것들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대에서만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20대, 30대, 40대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런 성인을 키워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엔 작년에 자살자의 이슈로 그 찾아온 청소년이 6,991명이었고요. 이 중에 이제 시도하다가 온 청소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6,991명을 두고 저희가 이제 집중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자살자의 집중 클리닉은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종합대책 안에도 아동 청소년 자살 대책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부 각 부처별로 자살 대응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그림 그리는 겁니다. 종합대책안을 그림 그리는 건 정말 이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 인류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으로 적정한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큰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로 이런 문제, 특히 자살 같은 경우는 절대 누가 혼자 어느 기관이 혼자 할 수 없고요. 협업이 필요하고 스펙트럼도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인력 없고 예산 없고 민간 영역까지 서비스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이슈여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살제 집중 클리닉은 이런 서비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센터마다 위기관리팀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살 청소년이 의뢰가 되면 첫 번째 단계는 응급 개입입니다. 여기서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도모하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아이가 그 충동을 멈춰주면 그 다음 위기 상담 개입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DBT를 기반으로 해서 팀 어프로치를 여기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응급 개입 단계에서 실패하면 병원으로 저희가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담 개입 단계가 지나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미중유의 이슈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상담 위기 개입 단계는 지나갔는데 아직 성적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일반 상담은 다시 연결하는 프로세스가 자살자의 집중 클리닉 서비스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자살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래 상담을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특교세를 여기에 지원을 해서 교육부와 성평등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6천여 교 초중고교에 약 25만 명 정도 추산치입니다. 또래 상담자들이 근거리에서 안전망 기능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그 친구의 어떤 친구 그 우정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자살을 막는 그런 상황들도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접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또래 상담자가 저 시간 안에 그 아이가 자살 행동을 또는 자해 행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장관상을 주기도 하고 물론 또래 상담이 다 또래 상담자가 그걸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거기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자의 응급 개입을 위해서 지금 위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심리 전문가도 센터에 배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센터 상담자들도 진단 평가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의료적으로는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서 병원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살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2025년 국가자살 예방 전략에서 그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고를 하면 긴급 출동과 응급실 동행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도 필요한 거가 자살예방센터에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동행을 했을 때 남는 게 이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누가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거기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이윤이 뭔가 창출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비 긴급 지원은 지금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예 26년도에 예산안에 넣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손을 잡고 그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그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건 팀 접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병원형 위센터라든지 위스쿨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성평등 가족부에는 디딤센터와 드림마을이 있는데 그 간호사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 저희는 현재는 용인, 대구, 무주에 있는데 지금 익산하고 광주도 수년 안에 지금 그 개원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은 또 의료 쪽하고는 어떻게 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추수 상담이라든지 또 이제 사업 과제들은 그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저희가 협업에서 마음마이 안전망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포함해서 유센터랑 같이 자살이라든지 학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역할하고 협업을 할 것인가를 그 매뉴얼 단계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성평등가족부하고 이제 복지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채워지면 저희가 자살자의 집중 클리닉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완결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제 매번 정책적으로 풀면서 예산이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이제 향후 점점 청소년들이 10대에서 자살 예방, 자살을 차단하는 바라기는 이제 그런 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데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고 패널 토론 때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는 마지막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3시 45분까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